안녕하십니까, 김현진입니다. 한 주간 쏟아진 경제와 산업 전반 뉴스들의 배경과 그 뒷이야기를 살펴보는 경투 잔만경. 같이 진행을 도와줄 한지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지훈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정일 사망에 따른 대북 정보력 논란, 농협의 설리근 신경분리 작업, 발암물질의 고가 논란까지인 아웃도어 의료 등 한 주간 일어났던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19일이었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이 전해져서 세상을 참 놀라게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과로에 따른 심근경색으로 지난 17일 오전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74년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지목된 뒤 37년 동안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특히 김 주석이 사망한 1994년 이후에는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 북한 사회를 통치해 왔습니다. 네, 이번 김 위원장 사망을 놓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던데요.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은 우리 정부가 이틀 동안이나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을 종합해보면 우리 정부가 김 위원장의 사망을 북한이 발표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정부 측에서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한 부분인데요. 우선 북한 측이 밝힌 사망일인 17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 총리를 만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날입니다. 만일 정부가 김 위원장의 사망을 사전에 알았다면 방일 일정을 좀 조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정대로 출국을 하고 정상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19일에도 조선중앙통신이 특별방송 예고를 내보냈지만 정부 부처는 북핵 육자회담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잘못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생일 및 결혼기념일 축하 준비를 하기도 했고요. 군 수뇌부 역시 사망이 발표된 12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위해 여의도 국회에 있었고 정승조 합참의장도 전방을 순시하다가 부랴부랴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른 일도 아니고 이 같은 중대한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은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 경제와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메가톤급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김정일 사후에 북한 내부 체제의 불안정성까지 결부시켜 생각한다면 그 파괴력은 더욱 큰데요. 이 때문에 만약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정부의 외교 채널과 정보력의 큰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지난 17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사망 첩보를 보고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묵살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는데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2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백악관 인사가 외교부 김모 서기관에게 17일 아침 첩보를 알려줬는데 김 서기관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국정원도 비슷한 시각 청와대 이 첩보를 말했지만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이 같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전면 부정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의 사망 시점에 대한 논란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TV는 북한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 위원장이 지난 17일 새벽 1시쯤 평양에서 40km 떨어진 별장 집무실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7일 아침 달리는 열차에서 숨졌다는 북한 발표하는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7시간 이상 빠릅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업무 중 순직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 측이 발표 내용을 꾸몄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셋째 부인의 아들인 김정은 부위원장이 지목됐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주 자격으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20일 노동신문등 북한 매체들은 일제히 혁명위협의 계승자, 인민의 영도자로 명시해 사실상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과거 김 위원장처럼 김정은도 3년상을 치른 뒤 본격적인 대외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중국과 미국, 러시아 등은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나서서 북한 사회의 혼란보다는 안정을 지금 유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제 북한의 후계 체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도 대북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우리 정부가 내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던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더 변수가 많습니다. 일단 김정은이 집권할 경우
이제 김정일 체제 집권 때처럼 대대적인 숙청과 이제 물갈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 새로운 이제 대남 기조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군부와의 충돌 등으로 이제 김정은의 집권이 어려워질 경우도 이제 가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향후 1, 2년이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된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고도 현명한 이제 대북 기조에 따라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농협중앙회가 신용과 경제 부문 분리, 일명 신경 분리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농협이 내년 3월에 있을 그 신경 분리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제 집행간부와 이제 16개 지역본부장, 신설된 그 농협은행 그 영업본부장 내정자 등 이제 총 65명이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농협 내부 분위기가 이제 상당히 좀 뒤숭숭한 상황인데요. 농협 노조는 이제 노사 합의가 없는 조직 개편은 있을 수 없다면 이제 반발하고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좀 예고되고 있습니다. 농협은 이제 당초 이제 사업구조 개편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이제 희망법인을 조사하려 했는데요. 사전 조사가 무산되면서 이제 간부 직원에 대한 인사부터 단행했습니다. 농협의 신경 분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부에서는 이제 공공기관의 이제 선진화를 위해 이제 구조조정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농협도 그 일환으로 당초 2017년으로 예정된 구조 개편 시기를 앞당겨서 내년 3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농협의 신용 부분과 이제 경제 부분을 분리하려면 총 27조 4천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할 것으로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농협의 보유 자본금은 15조 2천억 원인데요. 무려 이제 12조 2천억 원이 추가로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부가 이제 4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농협이 이 중에서 3조 원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총 11조 원에 이르는 부채를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농협의 부실 규모는 이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부채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 현재 농협의 경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농협은 이제 현재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이제 2조 원을 넘었고 대손 충당금도 이제 금감원 규제 기준에 100%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신용 공여 한도가 부족한 이제 금융지주가 출범하면 이제 금융그룹 전체가 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내년에 이제 출범하게 될 이제 농협의 생명과 화재 2개 보험사는 아직 전산도 준비되지 않았고 이제 보험계약자의 해약에 대비한 지급 여력 비율도 1억 원을 채 확보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네, 결국엔 이 부채를 늘려서 방대한 조직을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업 구조 개편이 오히려 본질을 흐려놓을 수도 있지 않나요? 농협은 이제 당초 2017년 시행을 목표로 이제 진행할 경우에는 자체 조달을 통해서 신경 분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기가 이제 크게 앞당겨지면서 막대한 부채를 이제 떠안아야 하는 부담에 직면한 건데요. 우선 이제 정부 출연 약속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최근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농협의 신경 분리를 내년 이후로 미루기 위해 이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지난 11월 그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은 신경 분리를 완수하겠다는 공약으로 재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농협의 현 상황을 살펴볼 때 보다 신중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아웃도어 의류 매장에는 손님으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가격과 품질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웃도어 의류는 이제 상당히 고가 제품입니다. 그 소비자들은 비싼 만큼 제 값을 할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지난 19일 코오롱의 아웃도어 브랜드 이제 액티브 재킷에서 그 발암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이 이제 한국섬유기술연구소에 의뢰해 아웃도어 9개 브랜드의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안전성 평가에서 이제 코오롱 액티브 자켓 내피에서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아레라민이 검출됐습니다. 네, 사람의 피부에 직접 닿는 아웃도어 의류에서 이런 발암 물질이 발견됐다니 정말 충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웃도어 업체들이 주장해오던 이제 품질이 좋으니 고가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주장을 이제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인데요. 이처럼 품질 관리가 도마에 오르자 그 아웃도어 업체들이 그동안 소비자로부터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의류 가격에 거품이 많다라는 지적,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주요 브랜드 대리점주와 이제 업계 관계자들한테 따르면 그 아웃도어 의류의 소비자 가격은 원가의 4배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만 원짜리 점퍼라면 원가는 15만 원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이들 업체들은 이제 최근 불어닥친 아웃도어 열풍에 편승해 고가 제품에 집중하고 전체적인 가격대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매장을 찾으면 이제 20만 원대 저가 제품은 이제 쉽게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대부분의 제품들이 국내 환경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기능성 소재를 이용하고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다른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수료 외에도 이제 그 톱스타 광고비, 그 라이선스 비용 등 이제 부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업체들의 설명입니다. 물론 이 같은 비용은 모두 옷값에 포함이 되는데요.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은 원빈, 조인성 등 이제 톱 탤런트들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면서 천문학적인 광고 비용을 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아웃도어 의류의 폭리 여부를 놓고 조사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정위는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규명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노스페이스, K2, 코오롱 스포츠 등 주요 아웃도어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리점 및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이들 업체가 대리점에게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것을 강요했는지 조사를 벌였고요. 또 각 업체들이 해외 브랜드 본사를 통해 병행 수입 차단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 업체들이 고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벌였는지가 이번 조사의 초점입니다. 네. 그런데 업체들이 이렇게 쉽게 고가 전략을 펼칠 수 있었던 거는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일반 산행을 할 경우 고기능성 옷을 입지 않아도 되지만 구매자들은 대부분 고기능성 제품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대리점주는 옷값이 비싼 건 사실이지만 소비자들이 비싼 제품을 원하기 때문에 비싼 제품이 나오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 이제 소비자들이 비싼 제품을 찾으니까 비싼 제품만 내놓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업체들이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내놔서 소비자의 선택을 폭을 높이고 가격을 합리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이 가운데 이마트가 80여 개 아웃도어 브랜드를 병행 수입해 국내보다 30%에서 40%가량 저렴하게 판매하는 편집 매장 사업에 뛰어들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입는 아웃도어 의류에 계급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단순한 농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고가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가격은 물론 품질도 뒷받침되지 않는 제품을 내놓는다는 건 문제가 있겠죠. 또 소비자들도 고가 아웃도어를 선호하는 것이 허영을 위한 거품이 아닌지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토 잠만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상세하고 알찬 사건과 분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